자,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갈게요.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가 공소시효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공소 진행되죠. 그리고 일정한 범죄,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그놈이 확실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몇 년 연장? 10년 연장, 그죠? 그리고 13세 미만이나 또는요, 신체 정신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같은 공소시효 없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강간 등 살인도 공소시효 없죠, 그죠? 뭐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거 특히나 대부분 처벌하는데 미수 처벌을 안 하는 게 이 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4가지, 그죠? 그래서 업, 공, 통, 침, 이 4가지는 미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죠? 그래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통신 매체 이용 음란행위,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있죠? 이 4가지는 미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요, 미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있고 이 4가지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좀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1번은 여러분들 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2번 갑니다. 검사, 사경관은 몇 살 미만 피해자 등이라고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죠. 여기 피해자 등이 바로 누구예요? 누구도 들어갑니까? 바로 신체 정신적 장애 그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 같은 건 녹화해서 보존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근데 누가 원하지 않으면 못 한다고요? 피해자 등이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해야 됩니다. 여기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13세가 넘는 사람이라면 조회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조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 아니라면 피해자와 신뢰 관계인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사기관도 똑같습니다. 수사할 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개정 전에는요, A라는 놈이 B라는 애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정신상 장애가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이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이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요. 근데 이런 어린애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할 때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구를 둔다고요? 진술 조력인 둬가지고 누군가 옆에서 이 사람들의 진술을 도와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술 조력인을 둬야 된다. 원래 둘 수 있었다? 둘 수 있답니다. 둬야 된다. 아주 이 사람 피해자가 얘기를 잘하고 정신도 또렷하다면 진술 조력인 둘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만 두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둘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13세인데 몇 살로 바뀌었다고요? 19세로 바뀌었지, 여기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경우 직권, 신청에 따라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건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19세입니다, 이제는. 됐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가지고도 보세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증거 보전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피해자가 옛날 개정되기 전에는 몇 살이었습니까? 16세였거든요, 여기가. 근데 지금 몇 살이라고요? 19세야, 여기가. 그래서 19세 미만 피해자인 경우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19세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게 이제 거기 있는 3번 13세, 여기 13세고 대부분 다 19세인 거 아시겠죠? 조금 기억하십시오. 공소시효 특례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자기 신상 정보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신상 정보를 제출합니까? 30일이죠. 30일 이내 신상 정보를 경찰 관서장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거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심할게요. 여러분들 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요,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도 이 법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13세 미만 단순 간음은요, 단순 간음은 이 법으로 올 수 없죠. 그죠? 단순 간음은 무슨 법으로 갑니까? 형법으로 가요. 형법에 미성년 의제강간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같은 건 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야. 근데 단순 간음은 이 법이 아닙니다. 이거 형법으로 갑니다. 그런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물론 여기는 숫자만 제가 넣어놨지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가정폭력 범죄는 누구끼리 이루어지는 겁니까? 가정 구성원끼리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가정 구성원이 누군가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 가지는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가정 구성원인데, 마지막에 친족은 뭐 하는 친족만입니까? 동거하는 친족만 들어가죠. 옛날에 동거했던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근데 나머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계부모와 자의 관계, 정모와 서자의 관계 있거나 여기도 있었던 다 들어가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친족은 동거하는 친족만 들어가요. 네,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가 이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게 뭐 있습니까? 자, 가정폭력 범죄라는 게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 중에 어떤 게 가정폭력 범죄입니까? 포에서 목욕하고, 유명, 학사에서 공손하게, 수강, 협상. 형법에 있는 성적인 범죄, 성범죄 다 들어가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폭은 무슨 죄입니까? 형법상 폭행. 포는 체포, 감금, 모욕, 유기. 명은요, 명예훼손. 학대, 아동 혹사, 공갈, 재물손괴, 신체와 주거의 수색, 강요입니다. 협박, 상해, 성범죄 다예요. 그리고 또 조심할 게 주거침입, 퇴거 불응이 들어갔죠. 2021년도에.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쓸 게, 여러분 이 범죄 앞에 존속이란 말이 들어가도 당연히 가정폭력 범죄겠죠. 그죠? 그리고 유기에서 영아 유기도 들어가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조심할 게, 여기 앞에 특수라든가 중이 들어가도 가정폭력 범죄 맞아요. 근데 조심할 게, 여기 재물손괴는 특수손괴는 가정폭력 범죄거든요. 근데 뭐는 아닙니까? 중손괴 아니에요. 여기가 중손괴는 안 들어가. 재물손괴에서 특수는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중특수 다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그냥.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하나가 이런 범죄들은요. 기수만 들어갑니까? 미수도 들어갑니까? 미수 들어갑니다. 그죠? 미수 들어간다. 상습 당연히 들어가겠죠. 상습범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완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죠. 특례법에서 형법 아닌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서 뭐가 가정폭력 범죄에 들어갑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들어가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그것도. 근데 물론 우리 시험은 형법에서 낼 것 같아요. 형법이 낼 테니까 이런 범죄 좀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절도, 살인, 강도, 업무방해 이런 거 안 들어가죠?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과실치사상 이런 거 안 들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이 가정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는요. 현장에서 하는 게 무슨 조치? 응급조치고 경찰은 그리고 법원의 판사가 행위지 않는 임시조치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너무 급할 때는요. 임시조치 중에 3가지를 누가 한다고요? 경찰이 해버리잖아. 여기까지. 그래서 특히나 너무 급할 때 임시조치 중에 경찰이 할 수 있는 3가지가 뭐예요?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용 접근이 3개는 급할 때는 경찰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구치소라든가 유치장의 유치는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 임조치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건 안 들어가죠? 이 3가지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 이제 아동, 그리고 여러분들 위에 가정폭력은요. 응급조치는 몇 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없죠. 근데 여기는 아동학대는요. 몇 시간 넘을 수 없다고요? 72시간. 그리고 48일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동학대도 이런 거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진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저 보세요. 자, 저 봅시다. 여기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우리 경찰이 응급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경찰이 했겠죠. 그리고 임시조치는 원래 법원의 판사가 하는 건데 너무 급하니까 긴급 임시조치를 경찰이 해버렸어요. 3가지를. 그죠? 근데 우리 경찰은 응급조치를 하거나 이걸 했다면요.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한테 뭐 해야 됩니까? 임시 조치를 신청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이거 하든 지체 없이 신청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검사는 판단해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임시 조치를 청구할 거 아닙니까? 청구하겠죠. 근데 검사는요, 경찰이 응급 조치를 들어갔다면 몇 시간 이내에 청구하라고요? 72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이걸 들어갔다면 몇 시간 이내에 청구합니까? 48시간 이내에 청구하는 거죠. 그죠? 이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가정폭력이면 어떻게 돼요? 자, 봅시다. 이제 가정폭력에서는 경찰이 응급조치라든가 긴급 임조치에 있으면요, 지체 없이 검사한테 아동학대와 똑같이 임시조치를 신청 꼭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게 아니냐면 응급조치를 했다고 해서 검사한테 지체 없이 임조치 신청하는 게 여기는 가정폭력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경찰이 가정폭력에서 긴급 임조치 이거 했으면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는 지체 없이 검사에 신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아동학대는 이걸 하든 이걸 하든 둘 다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가정폭력은 뭐 할 때만 지체 없이 신청한다고요? 이거 할 때만이야. 이거 했다고 해서 검사한테 무조건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아시겠죠? 그게 달라요. 그거 조금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3번 볼게요. 아동학대에서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후 임시조치 청구하는데 72시간 뭐 제가 줄여놨긴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비교해 두십시오. 그래서 위에 보시면 31번의 가정폭력에서 마지막 보세요.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조치를 한 때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하라고 돼 있잖아. 하지만 응급조치했다고 해서 지체 없이 검사한테 신청하는 거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비교해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스토킹 범죄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기서는 또 신경 쓸 게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에서는요, 여기도 똑같이 응급조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이든 여기든 비슷해요. 근데요, 아까 우리가 가정폭력에서는 임시조치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이 긴급할 때 이렇게가 있었죠. 근데 스토킹 범죄는 응급조치라는 말은 그대로 있는데 임시조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없어요. 대신에 똑같은 말인데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은 무슨 조치란 말을 씁니까? 잠정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잠정조치. 그리고 긴급 임조치란 말이 없잖아요. 여기서 긴급 임조치에 해당하는 걸로 여기는 긴급 응급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용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제 조금 조심할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잠정조치는 가정폭력이라면 임시조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하는 건데 여기는요. 자, 중단하라고 뭐 한다고요? 서면 경고합니다. 너 스토킹이 중단하고 서면 경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몇 미터 이내 접근 금지? 100m 이내에 접근 못하게 합니다. 똑같아요. 전기, 통신 이용, 접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구치소라든가 유치장, 유치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잠정주 법원이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정폭력은요, 가정폭력은 이 마지막에 구치소, 유치장, 유치는요, 가정폭력에서는 위에, 세 개 위에 걸 안 하면 일이 가잖아. 그죠? 순서가 있죠. 가정폭력은. 근데 여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그냥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정폭력은 뭐라고요? 가정폭력은 보세요.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용 접근비 세 개를 안 할 때 일이 가요. 그죠? 가정폭력. 근데 여기는 순서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그것까지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 짚을게. 여기 볼게요. 여기서 잠정조치에는요,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는 없어요. 그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없는 이유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주로 가해자 피해 같은 집에 살잖아요. 여기는 스토킹 같은 집에 안 살잖아. 그러니까 주거 등의 퇴거 등 격리는 나올 수 없지. 그죠? 논리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서 여기는 순서 없다. 이런 것까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 보세요. 너무 급해. 너무 급하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우리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두 개입니다. 너무 급하면 경찰이 이거 해버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두 개가 긴급 응조치.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잠정조치를 법원의 판사가 때렸는데 행위자가 이 두 개를 이거를 잠정조치 두 개를 위반합니다. 안 지킵니다.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처벌되겠지. 그죠? 처벌되는데 처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벌칙에서 저 뒤에 디귿 잠정조치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급하니까 경찰이 이걸 했죠. 경찰이 할 때 이거는 경찰은 이 긴급 응급조치는 몇 개월 넘을 수 없다? 한 달입니다. 한 달 넘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그죠? 이런 것들이 쭉 써 있죠. 그다음 벌칙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3천만 원이죠.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원래 개정 전에는 1번 기억이 판에서 불벌죄였죠. 근데 지금은 판에서 불벌죄 아니잖아. 지금 뭐죠?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2번은 이제 니은은 흉기 같은 걸로 들고 있다. 흉기 같은 건 특수잖아. 특수는 5년 5천만 원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처벌을 강화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직은 뭐 개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께서 조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 뭐 정리 제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특히나 그 36번에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 누구든지 인신매매 등 피해 사실 신고자한테 신고일을 이유로 피해자한테 불이익하게 하면은 3년 3천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중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이 있잖아요. 그죠? 성매매, 알선, 행위처벌법 뭐라고 돼 있냐면 성매매 피해자가 업주에 의해서 뭐 인신매매 같은 걸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했다고 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처벌하지 아니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요.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그 관련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피해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처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지. 거기는 뭐예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거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게 산업재해법 이건 읽어보시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이제 보시면 그런 거잖아요.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일하다가 그 회사에서 안전장비 같은 걸 제대로 갖추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던 근로자가 재해 같은 거 발생해서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안 갖춘 업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한 번 정도는 거기 숫자 정리를 해보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54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확보, 안전 및 보건확보인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이런 안전확보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해버린 거예요. 제대로 안 갖춰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때는 경영자라든가 사업주는 처벌돼야 되겠죠. 처벌되는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좀 세게 했죠. 그리고 이때 징역과 벌금은 병과도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조금 새로 생겼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셔가지고 행사안전경비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비경찰인데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 공연장 운영자는요 뭘 세워야 됩니까? 재해 대처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제출해야 돼요? 누구한테? 시장 등이죠. 그러면 시장 등은 이걸 또 누구한테도 보내줘야 돼? 소방서장한테도 보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제출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이 사람은 뭐 됩니까? 처벌되죠. 처벌은 얼마예요? 2천만 원이 과태료죠. 그 다음에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몇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된다고요? 1000명. 예상되는 공연하려면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 이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자 공연 열리기 며칠 전까지 신고한 14일 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신고한 걸 변경하려면 공연 열리기 며칠 전까지 변경 신고 7일 전 이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4일까지 신고하고 변경 신고 7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요. 어디를 봐도 우리 경찰은 없어요. 그죠? 경찰은 안 나와. 그리고 3번은 그냥 24시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기간으로 갑시다. 그럼 조심할 게 있어요. 선거 기간의 개념이 대통령 선거하고 그 외 선거로 나눠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며칠 동안이라고요? 23일 동안 14일인데 문제는요. 23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23일로 봐요? 책 보세요. 후보자 등록 마감일에 뭐요?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언제까지? 선거하는 날까지. 여기까지가 선거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거는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며칠? 6일부터죠. 마감일 끝나고 뒤에 6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렇게가 선거 기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선거 기간의 개념도 다르고 기간도 달라요. 또 조심할 게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선거 운동. 그러면 선거 운동은요.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언제까지? 선거일 전날까지 할 수 있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거 기간보다 선거 운동 기간이 하루가 짧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 기간 개시일이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아시겠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럼 선거 운동은요. 원칙은 이건데 그냥 들어보세요. 미리 올해 12월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요. 이 기간에만 선거 운동한다. 그 전에도 할 수 있다?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처럼 못하겠지만 예비 후보자는 이 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네,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비 후보자는 이거는 정식적인 선거 운동인 거고 선거 때가 되어서 예비 후보자는 그 전에도 일정한 선거 운동을 할 수 명함 돌릴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이제 선거 있는데 이번이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또 재밌을 것 같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좀 보자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41번은 뭐 집회 체증 활동을 여러분 보시고 42번은 테러 취약 시설 있죠. 이것도 이렇게만 좀 조심합시다. 보세요. 우리 테러 취약 시설 중에 이게 있거든요. 테러 취약 시설 중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라는 게 있어요. 테러 취약 시설 중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A급, B급, C로 나눠지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A급은 만약에 걔가 테러를 당하면 국민 생활에 무슨 영향이라고요? 결정적 영향이 나와요. 그리고 B는 중대한 영향, 상당한 영향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개념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자 서장님은요. 자기 관할 구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서장님은 이런 시설을 전체를 점검해야 돼. 전체를 점검하는데 A급은 얼마 만에 한 번 이상 점검합니까? 분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관리자 동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B와 C급은 얼마예요?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시도청장님은 서장님이 전체 점검했으니까 시도청장님은 전체 다 선별한다? 선별합니다. 선별해가지고 가리지 않고 다 반기 1회 이상 선별해가지고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했죠?
그래서 그 밑에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대테러 훈련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43번에 그 밑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용어 정리입니다. 자, 질문. 숫자는 아니지만 테러단체는 누가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까? 유엔이죠. 국제연합이야. 그리고 테러 위험인물하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 구별하셔야 되겠죠. 테러 위험인물과 외국인 테러 전투원 크로스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 1번은 보시고 어떤 사람이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고 하면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계기관장은 출국금지를 때리는 법무부 장관한테 출국금지 요청하겠죠. 그럼 법무부 장관 출국금지하면 며칠 내라고요? 90일 동안 할 수 있죠.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자 3번 타국에 외국인 테러 전투를 가입한 5년 이상인데 문제는요. 3번은 꼭 처벌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3번, 4번, 5번 중에 3번과 4번은 미수도 처벌하고 예비무도 처벌해요. 3번, 4번. 근데 5번은요.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이거는 처벌까지는 공부 안 해도 돼. 얘는 미수 없고 예비무도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테러방지법 7조에 테러단체 구성 등의 죄인데 우리가 금방 읽어봤던 건 이 죄는 무슨 주의가 도입됐습니까? 세계주의죠. 세계주의. 그러니까 외국에서 저지른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법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주의. 근데 여기서 보시면 8조인가요? 무고날조죄가 18조인가요? 무고날조가 있는데 무고날조는 세계주의 안 돼요. 무고날조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시켜야 여러분들. 이 테러방지법은요. 누구한테 권한을 많이 줬습니까? 국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한테 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국정원장 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에 경찰 비상업무 규칙인데 비상업무 규칙에서는 이런 거예요. 비상근무가 가포, 을호, 병호,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죠. 물론 작전 준비 태세는 작전 비상에만 얘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없고요. 근데 가포가 발령되면 일단 가용 경력은 몇 퍼센트 동원합니까? 100. 가용 경력 50. 얘는 30. 두 개는 별도의 경력 동원 못하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지휘관과 참모는 가포는 무슨 근무요? 정착근무. 여러분들 정착근무는 어디에 있는 걸 정착이라고 합니까? 사무실이나 현장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을호는 무슨 근무에 정위치 근무인데 정위치 근무는 관할구역에는 있어야 됩니다. 관할구역. 그 다음에 여기는 정위치 근무 또는 무슨 근무요? 지휘선상 위치 근무. 지휘선 위치 근무는 관할 벗어나도 되는데 연락감이 몇 시간 이내에 와야 되는 곳? 1시간. 그리고 경계 강화도 지휘선상 위치 근무. 여기는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가포와 을호가 발령되면 공무원들은요, 경찰은 연가를 뭐한다? 중지합니다. 근데 병호가 발령되면 연가는 중지가 아니죠. 연가는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연가 억제입니다. 병호는. 위에 두 개는 정지고, 중지고요.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 경찰에서 비상근무는 어떤 업무와 관련돼서 비상근무 발령합니까? 어떤 업무 관련돼야 돼요? 첫 번째가 경비, 작전, 그 다음에 수사, 교통, 그 다음에 재난, 이런 것들이잖아요. 작전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와 관련된다면
우리는 무슨 비상으로 단일화? 가장 중요한 걸로 하죠. 중요한 걸로 이제 하나로 때리잖아. 그죠?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나머진 보십시오. 그다음에 그 밑에 45번에 청원경찰법 갑니다. 청원경찰 임용 자격은 뭐 18세당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물론 제가 숫자만 넣어놨지만 이거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죠. 여기는 보세요. 저 보세요. 여기에 청원경찰을 두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청원주가 누구한테 신청? 시도청장한테 배치를 신청. 그러면 시도청장이 배치를 결정해서 청원주한테 통지. 그러면 청원주가 이제 다시 또 시도청장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임용승인 신청. 그러면 시도청장이 임용 승인해 주죠. 그러면 이제 청원주가 승인받은 사람을 청원경찰로 뭐 한다? 임용하죠. 이렇게 가지고 절차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시도청장한테 신청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가볼게요.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숫자 넣기니까. 특히나 거기 보시면 잘 안 보는 건데 3번에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쟁의항의하면 안 되죠? 쟁의항의하면 1년 1천만 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직권남용해가지고 해를 끼치면 6개월 이하죠? 여러분 우리 일반 경찰은 1년 이하잖아요. 경직법에 따라서 6개월 이하. 그리고 또 이것도 기억하세요.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청원주가 청원경찰한테 무기를 갖게 하고 싶으면요. 자, 그 청원주는 서장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무기 대여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시도청장은 무기를 이제 얘한테 갖고 있게 하려면 서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빌려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청장 서장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손해 입은 사람한테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배상은 무슨 법으로 배상해 줍니까? 민법입니다. 민법인데 근데 문제는 이 청원경찰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라면 그때는 민법이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법이에요? 국가배상법입니다. 걔네들은. 다시 한번.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에 손해를 입히면 민법에 따라 배상합니다. 하지만 그 청원경찰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가배상법 가거든요.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청원경찰이 여기에 배치가 돼서 근무 중이야. 근데 청원주가 이 시설이 없어지거나 이 시설이 규모가 줄었어요. 없어지면 청원경찰 필요 없어진 거 아닙니까? 또는 줄었으면요. 인원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구역이 준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앞에서 오늘 봤던 저기 경비업법에 특수경비원이 있었죠. 이 사람을 데려올 목적으로 기존에 있던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시설을요.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더라도 인원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 있어 없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면은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특수경비원을 데려올 목적.
내지는요 다른 데 이사가 이랬어 야갔을 때 이럴 때는 줄이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거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 보십시오. 그 다음에 46번도 이런 데 보시고, 근데 여기서는 기억할 게 2번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대통령 경호처에 우리 경찰도 파견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그 파견되는 경찰은 보세요. 이 법에 규정된 임무 말고 경찰 공무원의 직무는 하면 안 돼. 경찰 직무 하면 안 되지. 만약에 하면은 처벌되는, 처벌은 몰라도 됩니다만은 읽어보시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는 수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법 용어는 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죠. 제가 뭐 특별하게 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기억하십시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자전거 등이 뭐 플러스 뭡니까? 자전거 플러스 개인용 이동장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개인용 이동장치 둘 다 들어가요.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거기 보시면 그 말이 빠졌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빼버린 자동차, 그러니까 개인용 이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달리면 멈춰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게는 몇 킬로 미만? 30m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동기 장 자전거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원동기 장 자전거면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거 맞잖아. 자동차 등은 자동차 플러스 원동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개인용 이동장치로 사람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 치면 이것도 특가법에 걸려 하는 거요? 걸립니다. 자동차 등이니까. 그래서 자동차 등이니까 특가법에 걸립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난폭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난폭운전 뭐라고 돼 있냐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난폭운전 하면 걸려. 그러니까 자동차 등만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동장치는 포함된다, 제외한다, 제외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은 맞는데 난폭운전은 안 걸려요. 여기 제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번쯤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속도 줄이는 것도 읽어보시고 54번으로 가볼까요? 주치운전 처벌에서 이거는요 제가 되게 단순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앞부분에 막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는 1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뒤 앞부분에 가면은 이게 이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보세요. 자동차 등 음주운전을 하면요 일단은 여기는 4개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가 0.2 이상 측정 거부, 0.08 이상 0.2 미만, 0.03 0.8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책 볼까요? 0점이 넘으면요 어떻게 처벌합니까? 2년 5년 이하 징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거부는 여기서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가 달리죠. 여기 뭐 1년,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는 1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아시겠죠? 이렇게 처벌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뭘 먹었다고요? 벌금형 이상. 벌금형 이상을 먹은 사람이 몇 년 내에 또 했어요? 10년 내에.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또 했어? 음주운전이라든가 측정 거부를 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세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0.2 넘었을 때, 측정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요 0.03, 0.2 미만 이렇게 나눠요. 여기처럼 이렇게 또 나누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개로.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 갖다 쓰면 되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하고 0.2 여긴 이제 재범한 거잖아, 그죠? 얘는 이 뒷부분 있죠. 앞에는 똑같아요. 앞에는. 근데 뒤에가 하나씩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는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똑같은데 뒤에가 좀 더 올라간 거 아시겠어요? 하나씩 올라가요. 그 다음에 측정 거부도 똑같습니다. 여기보다 뒤에만 하나씩 올라가. 1년 6년 이하 징역, 500 얼마라고요? 3000. 아시겠죠? 예, 앞에는 똑같아요. 뒤에만 올라가요. 그리고 0.03, 0.2는요 미만은 여기 측정 거부하고 똑같아요. 측정 거부하고. 그러니까 바로 1년 이상 5년 이하, 그리고 500 얼마라고요? 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단순하죠. 되게 단순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은 한 번 정도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전거 등 가까이, 자전거 등 우리 법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를 가려잖아, 그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를 가려면 여러분들 범칙행위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등 음주운전하면 그런 경찰이 통고 처분하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보세요.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이고 자전거 측정 거부는 10만 원입니다. 개인용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10만 원이고 측정 거부가 13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범칙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쭉 읽어보십시오. 55, 56번 보시고. 57번은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57번도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좀 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는 주차도 안 되고 정차도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주차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라고 생각하면 일단 10m 이내가 금지인 것은요. 둘 다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10m짜리는 여기에 한 개도 없습니다. 10m는 다 여기야. 두 번째, 5m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5m가 주정차 둘 다 금지되는 곳은 교도소예요. 교도소는 5m 이내가 주정차 둘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교차로 가장자리 아시겠죠? 도로의 모퉁이. 교차로 가장 도로 모퉁이. 그리고 소방 나오면 다 5m 주정차 금지. 그 다음에 주차만 금지되는 건 5m는 다중공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나올 거고 도로, 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는 5m니까 주차만 금지하시겠죠.
이렇게 일단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좀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가 교차로인데 이 교차로 안에 여기는요. 여기는 주차만 금지입니까? 당연히 주정차 금지입니까? 주정차 금지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가 횡단보도 안에 횡단보도 안에도 주차만 금지, 주정차 금지? 주정차 금지야 횡단보도인데, 그죠? 그런 건 별도로 제가 뭐 안 써놨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런 것들만 좀 신경 쓰시면 뭐 특별한 건데 이제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정차 금지입니까? 주차 금지입니까?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 금지, 주정차 금지가 아니에요. 걔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 뒤로 가셔가지고 운전면허 가볼까요? 60번인가요? 자,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갱신기간 정성검사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요. 나머지 건 뭐 어렵지 않죠. 특히나 숫자 뒤에 이하 미만 이런 거 신경 쓰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되고. 근데 어디를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요. 저는 이제 6번에 운전면허 발급기간의 제한을 우리 같이 한번 하고 하고 좀만 쉽시다. 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물론 책에다 써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어느 정도 정리해 보자. 저 보세요. 자, 질문. 자,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5년 동안 아니면 4년 동안 운전면허 못 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5년과 4년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피뺑소니입니다. 인피사고 내고 뺑소니 치면 5년 아니면 4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5년인 사람은 언제부터, 그러니까 5년인 사람은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가 무면허 운전, 인피뺑소니, 음주운전, 과로등 운전, 공동위험행 이 네 가지요. 네 가지로 인피사고 내고 도망가면 5년 동안 못 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제가 이걸 구별한 이유가요. 무면허 운전, 인피뺑소니는 5년은 5년인데 언제부터 5년이에요? 그럼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취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5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 사람은 면허가 있기 때문에 면허가 뭐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승진 시험은요.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위반한 날인지 취소된 날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음주운전으로 무슨 사고? 사망사고 내면 이건 도망 안 가도 5년입니다. 음주 사망사고는 도망 안 가도 5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4년은 이걸 뺀 나머지 왜 사유로 인피 도주예요. 네 가지 뺀 나머지 사유로 인피되고 내고 도망가면 4년입니다. 취소된 날부터 4년 하시겠죠? 자, 3년 갑니다. 3년짜리는요. 크게 이거예요.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뭘 했다고요? 교통사고 내면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동차를 훔쳤다 절도, 빼앗았다 강도, 그리고요 자동차를 이용해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 이 두 사람이 무슨 운전까지 했다고요? 무면허까지 한 거야. 무면허 운전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3년이야. 그럼 물론 여기는 무면허 운전이니까 언제부터 3년? 위반한 날부터겠죠? 됐죠? 그 다음에 2년짜리는요. 2년짜리는 제일 많죠. 첫 번째가 3번 이상 무면허 운전이에요. 2번 이상 공동위험행위.
그리고 2번 이상 음주운전. 그리고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교통사고 내면 3년이거든요. 근데 한 번 내면 교통사고 2년입니다. 이 사람, 그죠? 자, 그렇게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아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격자 아닙니까? 걔가 받으면 2년 동안 못 타요. 그 다음에 그럼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면허 못 받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면허 받아버렸습니다. 이것도 면허 취소되고 얘도 2년 동안 못 타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조심합시다. 자동차를, 여기 보세요. 자동차를 강절도한 사람이 무면허까지 하면 3년이죠, 그죠? 근데 자동차를 강절도한 사람이 면허가 있어요. 있으면 3년 아니죠, 그죠? 있으면 뭐예요? 2년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까지 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세요. 자동차 이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면허까지면 3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동차 이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면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2년이 아니에요, 걔는. 그러니까 자동차 강절도만 2년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면허가 있다면 이거는 조문이 없어요. 조문이 없거든요. 그 조문이 없다 보니까 좀 이따 나오는 몇 년짜리요? 1년짜리예요. 왜냐하면 법이 5년, 4년, 3년, 2년 어디에도 없으면 1년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시험을 대신 봐준 사람 있죠? 이것도 2년입니다. 대신 응시한 사람. 이런 게 2년짜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무리할게요. 5년, 4년, 3년, 2년 봤는데 어디에도 없다. 여기 없으면 다 1년인 거야, 이제. 없으면 1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동차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면허가 있으면 그래서 1년이에요. 그건. 그죠? 없으니까 조문이.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년인 사람이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요. 원동기 면허를 따려면 원칙은 몇 개월만 지나면 돼요? 6개월만 지나면 돼요, 원동기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동기 면허 따려면 6개월만 지나는 경우는요, 몇 년짜리만 6개월로 줄어요? 1년만 줄어요. 그럼 여러분들 5년, 4년, 3년, 2년은 원동기도 5년, 4년, 3년, 2년이야, 그냥. 6개월로 주는 게 1년짜리만 아닙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가지고 원동기도 그냥 1년인 게 하나 있어요. 1년인 사람이 원동기를 따려면 6개월만 지나면 된다 그러죠. 근데 원동기 따도 그냥 1년인 게 하나 있거든. 이게 뭐예요? 공동위험행위야. 공동위험행위가 뭐예요? 오토바이 폭주족이거든, 걔네들이 주로. 그 오토바이 폭주한 애들이, 여러분들 폭주한 애들이 엄청나게 큰 오토바이 안 타잖아요. 대부분 뭐 탑니까? 원동기 타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원동기는 그냥 얘는 1년입니다. 안 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성검사 미필이나 적성검사 불합격. 이런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면허 취소된 사람은요, 기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딸 수 있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보시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요, 한 6시 30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